에이미 크로커는 미국의 상속녀이자 신비주의자, 모험가로서 그녀의 매혹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관능적인 삶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세계를 여행하는 데 썼고 12번 넘게 결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모두 파티와 쾌락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엉뚱한 상속녀의 이야기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에이미 크로커는 1864년 12월 5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래 에이미로 표기되었지만 나중에는 더 아방가르드하게 보이기 위해 AIME로 철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대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860년대와 1870년대 캘리포니아는 아직 발전 중인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1848년 미 멕시코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획득했으며 그 이듬해 이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대규모 서부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이야기는 그녀의 특권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크로커 가문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에드윈 B. 크로커로 뉴욕 출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한때 정치인이기도 했으며 두 번째 아내이자 에이미의 어머니인 마거릿 로즈와 결혼한 직후인 1850년대 중반에 가족을 세크라멘토로 이주시켰습니다. 에드윈의 형제이자 에이미의 삼촌은 찰스 크로커였으며 그는 이후 이른바 빅4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어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자금을 댔습니다. 1860년대에 이 철도는 중서부의 아이오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철로를 놓아 미국 철도망을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연결했습니다. 에드윈은 회사에서 빅4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고 주식을 받아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1875년에 사망했을 때 에이미는 겨우 10살이었고 그로부터 $10,000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3억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평생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이미 크로커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 중 하나이자 언론의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그녀의 격동적이고 다채로운 연애사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0대 시절 에이미가 남자들에게 끌리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걱정했고 곧 방황하는 딸을 유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럽의 분위기가 딸의 문제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880년대 초 독일의 명문학교에 다니던 에이미는 한 독일 왕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그 결과 첫 번째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스페인 투우사와 함께 도망치면서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자유분방한 스타일과 혼란스러운 사생활을 일찍부터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해외 모험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에이미는 1882년 겨우 17살의 나이에 리처드 포터 애쉬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미국 해군 최초의 제독이자 미국 남북전쟁의 훈장을 받은 영웅인 데이비드 패러것의 21세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극적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그들이 타고 있던 기차가 탈선하여 객차를 긴급하게 버리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알마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치열한 이혼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880년대 중반 애쉬가 매우 투기적인 금융투자에 손을 대고 막대한 돈을 잃으면서 도박을 했습니다. 법정 소송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리처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알마의 두 괴짜 부모 중에서 리처드가 덜 무책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알마는 몇 년 후에 이름이 공식적으로 글래디스로 변경되었는데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입양되어 주로 에이미의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에이미는 첫 번째 결혼이 완전히 무너진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해 188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 제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곳은 아직 미국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미국 사업가들이 이미 그곳의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곳의 과일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곧 하와이의 마지막 왕이자 메리 모나크로 알려진 칼라카우아 왕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1881년부터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에이미는 메리 모나크가 유럽을 국빈 순방하던 중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호놀룰루에 도착하자마자 후하게 환영받았고 팔라이칼라니 공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그녀만의 섬 하나까지 선물했지만 그것은 군도에서 가장 작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중 하나였습니다. 에이미는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헨리 맨스필드 길리그는 선장이자 탐험가였고 때로는 마술사이자 오페라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에이미가 결혼하기에 완벽하게 엉뚱하고 다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하와이 방문 내내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현지 선교사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대거 몰려왔는데 에이미는 한 번은 호놀룰루에서 시내 중심가를 벌거벗고 달릴 수 있다고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기에서 이겼고 심지어 도중에 만난 스트링 밴드에게 자신을 따라오며 연주해달라고 설득하려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은 왕에게 그녀를 섬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떠날 때 그녀와 헨리는 극동아시아를 여행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지만 여러 차례 하와이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889년부터 1894년까지 에이미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태평양 세계를 누비는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그녀를 중국, 일본, 홍콩, 보르네오, 인도,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회고록과 여러 글에서 쓴 이 시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회상에서 진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 몇 가지 기이한 모험을 했습니다. 동쪽에서 식인 풍습이 있는 머리 사냥꾼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지나치게 열정적인 칼 던지기 선수들을 경험했고 심지어 홍콩에서는 복살 시도까지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영국령 섬 식민지에서 그녀는 아평굴에도 들렀고 창녀의 자유를 사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헨리는 항상 아내를 따라다닐 수 없었고 때때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동안 에이미는 계속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진주, 보석, 중국 도자기, 부처상 등 이국적인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구 세계에서 최초로 일련의 문신을 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착 전통이었습니다. 에이미와 헨리는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1890년대 중반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동부로 향해 뉴욕에 정착했지만 결혼 생활은 곧 틀어지기 시작했고 1900년에 이혼했습니다. 헨리는 수년 동안 에이미의 반복된 불륜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두 번째 남편과 함께 또는 없이 극동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바람을 피웠습니다. 실제로 수년 후 그녀는 만약 서양의 법과 기독교 전통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녀는 1890년대 극동에서 관계를 맺었던 몇몇 남성들과 여러 배우자를 두는 식의 혼인 서약을 주고받으며 이론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12번이 넘는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01년 뉴욕에서 그녀는 아마도 가장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잭슨 구루는 에이미처럼 작곡가이자 괴짜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함께 뉴욕에 불교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빅애플의 많은 주민들에게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이지만 20세기 초의 관찰자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맨해튼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고 브로드웨이 연극에 자주 참석했으며 도시의 문학계 인사들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엔리코 카루소, 아마도 도금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테너였던 그는 친구였고 그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시의 문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소아례를 열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의 세부 사항들은 종종 뉴욕 신문에 실렸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선정적인 내용이 도시의 가십 칼럼에서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 때문에 두 사람은 뉴욕 상류 사회의 많은 이들,
그리고 에이미의 일부 친척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수많은 모험담과 젊은 남성 추종자들을 거느린 이 글자 상속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는 그녀를 그 시대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미와 잭슨은 친자식은 없었지만 3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2명의 여자아이 돌로레스와 이본, 그리고 1명의 남자아이 레지널드였습니다. 에이미는 몇 년 후에 또 다른 딸 욜란다를 따로 입양했고 친딸 글래디스와도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목하면서도 항상 흥미로웠던 가족의 행복은 1910년에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잭슨이 심각한 편도선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시 결혼하게 되었지만 에이미는 남은 평생 구루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잭슨의 죽음과 그녀의 모든 행동이 뉴욕 언론의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된 일 때문에 에이미는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빛의 도시는 이미 1910년대 초반에 세계문화의 수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25년 동안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에이미는 이후 27년 동안 이곳에서 살게 되지만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 수도에서 사귀었던 많은 지인들 중에는 화가 앙리 마티스, 조각가 오규스트 로댕, 그리고 작가이자 문학평론가 장 콕토가 있습니다. 또한 1920년대 파리에 거주하던 다른 미국인들인 어니스트 해밍웨이, 거트루드 스타인, 그리고 F. 스콧 피츠제럴드와도 분명히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론이 자신을 보헤미안의 여왕이라고 선언한 것에 걸맞게 다채로운 연애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매혹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단어의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삶의 모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삶을 가득 메우는 인간들 속으로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것이야말로 순수한 예술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적 성취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정받는 예술들, 즉 그림, 조각, 음악, 책 같은 것들은 그보다 더 높은 예술인 삶의 상징에 불과하다. 1910년대 중반 그 도시에 있던 그녀의 집은 환상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러시아 혁명 발발과 소련의 등장으로부터 도망친 러시아 귀족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런 망명자 2명과 결혼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는 1914년의 젊은 알렉산드라 미스키노프 왕자였다. 이 일은 큰 국제적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그는 결국 그녀의 양딸 이본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당시 이본은 겨우 15살이었다. 이 일 이후 에이미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생활은 1916년에 끝났고 그녀가 다음 남편인 미스티슬라프 갈리친 왕자와 결혼하기까지는 또 9년이 걸렸다. 그녀는 1925년에 26세의 갈리친과 결혼할 때 60대 초반이었다. 이 결혼은 나이 차이 때문도 있었지만 에이미가 일부일처제를 원칙이 아닌 이론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2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녀는 자주 도시의 행사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동반자 중 하나인 보아뱀과 함께 참석했다. 가끔 그녀는 이미 그 당시 마법, 신비주의 지식, 그리고 방탕한 생활 방식을 널리 알린 인물인 알리스터 크로울리와 교류하기도 했다. 알리스터 크로울리는 에이미를 볼 때마다 또는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항상 청혼했다고 한다. 또한 두 사람의 10년 관계를 일기장에 노골적으로 기록했다. 1927년 마지막 이혼 후 에이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리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살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도시는 세계적인 보헤미안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대공황이 1920년대 방탕과 재즈 시대를 끝맺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점차 미국으로 돌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를 책 한 권 분량의 회고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회고록은 1936년에 And I'd Do It Again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녀의 삶, 그녀가 종종 겪었던 기이한 상황들, 그리고 삶에 대한 그녀의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인상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흥미롭게 읽힌다.
And I Do It Again이 출간될 즈음 에이미는 대부분 다시 뉴욕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이제 70대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1941년 2월 7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해는 캘리포니아로 옮겨졌고 그곳의 역사적인 묘지에 있는 크로커 가족묘역에 안장되었다. 화장을 요청했던 그녀의 유해는 세 번째 남편의 유해와 함께 유골함에 담겼다. 세 번째 남편은 그녀와 결혼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의 결혼 중 유일하게 이혼으로 끝나지 않은 결혼이었다. 그녀의 기이한 삶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죽음 이후에도 사건이 일어났고 그녀가 안장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골함이 도난당했다. 에이미 크로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해주시고 알림도 켜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삶의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